자,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요. 129페이지 관리청객 등입니다. 관리청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한마디로, 박스 안에 보면은 기억본에 분양 설계부터 저 밑에 2형번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관리청객 갑니다. 잠깐만요. 연결할게요. 자, 정비사업처지에서 사업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사업시행자는 이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일단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에서는 그날부터 며칠 120일입니다. 120일 내에 분양 공고합니다. 분양 공고하고, 그냥 분양 공고를 보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겠죠.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분양 신청이 종료한 때, 분양 신청이 종료하면은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분양 청객을 작성합니다. 이게 뭐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관리 청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분양 설계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청객입니다라고 하면 되지 뭐. 그죠? 우리 환지 방식의 사업 질서에서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을 하잖아요. 도시 및 중앙경기법상 정비사업처지에서 관리청객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지금부터 관리청객 내용을 한 개 한 개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면서 반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관리청객 인가고시에서는 그 다음 줄쳐 보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구역이라고 가정합시다. 대림동 재개발구역입니다. 네. 그럼 재개발구역은 기반시설이 보통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고 노후 불량조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겠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동 재개발구역에 부산에 살고 있는 갑돌씨가 투자 목적으로 아까 빌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빌라를 소개합니다. 24평이고요. 대지 지분이 10평이고요. 빌라 24평에 대지 지분 10평이에요. 그리고 3억에 샀어. 3억에 샀는데 1억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1억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이 좀 있습니다. 담보대출 받았죠. 그래서 이 빌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그리고 전세 놓고 보증금을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설정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분 이제 빌라를 샀으니까 건축물 소유권도 있고 대지 지분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림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부산에서 올라갔으니까 분양 신청해야 시가보다 조합원 부자가 낮으니까 그만큼 갭만큼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겠죠. 했어. 이 분양 신청은 갑돌이에게 24평 아파트를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동수를 결정합니다. 101동 5,103호를 공급할까라고 결정하면 이게 뭐죠? 동수를 결정하면 이게 분양 설계예요. 이렇게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동호수를 결정해 주는 게 분양 설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수가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동호수 101동 5,103호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성명을 관리청구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저 관리청구를 보시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사업이 끝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전시해 놓을 건지 매도할 건지 입주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영업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청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럼 봐요. 분양 신청한 갑돌주 씨에게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24평이고 101동 5,103호 이거 추산액을 관리청으로 정해야 돼요. 추산액. 그 추산액이 6억, 5억, 6억 관리청으로 정한다 이 말이야. 분양 신청한 조합은 이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청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 분양 대상자들의 종전토지입니다. 종전토지와 건축물
명세 및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 준할 기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이순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에요.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 예를 들면 아까요. 부산 사면은 갑돌씨가 24평 빌라 투자 목적을 얼마 주고 샀죠? 3억 주고 샀잖아. 살 때 3억이었어. 근데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이 조합원의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을 평가해요. 가격이 5억이야. 얼마 올랐죠? 2억. 2억. 그럼 2억, 5억으로 평가되면은 재산을 5억 인정해줘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기준으로. 2억 불을 줘. 근데 갑돌이에게 분양 예직인 대지나 그쪽의 추산액은 얼마죠? 6억. 그럼 얼마를 청산금 내야 되죠? 1억을 내놓아야 6억짜리 아파트 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처분으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이 평가되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의 추산액이 산정이 되어 청산금도 얼마인지 설명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부 관리처분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봐요. 이거 철거하고 기반시설 새로 확충해서 아파트 지으면 사업비잖아. 그럼 관리처분 만들 때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사업비입니까? 정비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그 밑에 보라고. 정비 사업비 추산액. 사업비가 추산되면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하고 부담 시기를 정할 수 있죠.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 그리고 여기요. 분양 신청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소유권만 있습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잖아. 저당권, 지세권. 이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으면 그 소유권 외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시, 그리고 그 평가액을 관리 청구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관리 청구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데, 결국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들에게는 끝나고 나면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게 되는지가 분양 설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아파트라도 뭐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지 않은 맨 뒷동이고 저층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은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고 서울은 한강이 보이고 그죠? 맨 앞동이고 그리고 저층이 좋습니까? 고층입니까? 고층으로 가야 되니까 다 관심은 여기 있는 거야. 그때 동호수리 결정할 때 공인중개사 합격 하신 분들 성적순으로 뭐 이렇게 동호수리 결정해주고 하면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세대주 성적순으로 하겠다면 이거 말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동호수리 결정하냐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법으로 만든 건데 국회에서. 그래서 이름은 동호수리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만들면 누구나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게 관리 청구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뭐. 알고 보면은 재개발 청구할 때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그걸 포장해서 못 알아먹게 관리 청구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관리 청구계획 작성 기준은 아파트 분양 설계 동호수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같이 볼까요? 교재 129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관리 청구계획 작성 기준 이럽니다. 원칙 봅니다. 원칙. 자, 동호수 결정할 때 아파트 분양 설계할 때는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뭘 기준합니까? 동그라미 하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 원칙이 뭐죠? 종전 토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무엇을 기준하죠?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되게 말이에요.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이 기준이면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이 기준이에요.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세 가지. 기준인데 이런 뜻이에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평수가 크면은 새로 분양 소유주는 아파트가 큰 거 주는 거고 면적이 작으면 작은 거 주는 거 가장 공평한 기준 아닙니까? 당신 대지 지분이 크니까 큰 평수 드리고 대지 지분이 작으니까 작은 평수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가장 공평하지 뭐. 그리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이용 사항이 매우 야후했다면 한강 보이고 해운대 아파트 보이고 고층이었고 매우 야후했잖아 환경이. 이용 상황이.
근데 양호했어 그냥. 그럼 양호한 아파트. 왜 양호하면 양호한 아파트. 보통은 보통, 불량하면 불량. 분양신청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신청하기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그 조합원 아파트가 맨 뒷동의 1층의 쓰레기장 옆이었어. 매우 불량하잖아. 그분에게 맨 앞동 고청 안 줍니다. 이용상이 매우 불량한 아파트 주면 가장 공평하죠. 그 다음에 환경상. 분양신청한 조합원의 아파트가 환경이 상이었으면 새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환경이 상, 중원, 중, 하는 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면적, 이용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분양수를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에 대한 특례들이 시험에 나오죠. 우리 환지계획상 특례, 환지계획 작성할 때 특례가 인정되죠. 9개. 거의 비슷해, 거의. 보세요. 특례 130페이지 나와 있죠. 130페이지는 저 위에 니은번 별표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 10번씩 보셔야 되죠. 그리고 심취죠.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나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빨리 적으세요. 증환권, 감환권. 정환지, 감환지와 같은 개념이죠. 증환권, 감환권 그렇게 됩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줄 거요.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 알박기.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예를 들면 알박기죠. 알박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실수요자입니까? 투기수요입니까? 적으세요. 투기수요입니다. 투기수요. 이렇게 알박기 하신 분, 투기수요 이런 분들은 입주권을 줄 수가 없잖아. 전부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냅니다. 아파트 입주권 교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전부 그 권리는 현금 청산돼버려요. 다음 내려옵니다.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에 가름하여 동그라미 합니다. 그 뒤에 줄 것입니다. 토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일부는 뭐죠?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건축물의 일부와 계속 줄 것죠? 그 건축물은 대지에 공유주민이 교부될 수 있죠.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나 그 공유주민이 교부되면 뭐죠?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입체 환지. 그 다음에 분양설계 줄 거예요. 분양설계는 뭐죠? 동호수 결정하는 거잖아. 동호수 결정. 동가 호수를 결정하는 거죠. 자, 동호수 결정할 때는 줄 거죠?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까? 만료된 날입니까? 만료된 날로 동호수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말을 바꾸게 가면은 분양 신청일이 만료되기 전에 끝도 안 났는데 중간에 동호수 미리 결정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특혜 분양 방지 규정입니다. 특혜 분양 방지 규정. 특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1세대 동그라미 합니다. 1세대. 일명 동그라미 합니다.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줄 것죠? 몇 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이고,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는 줄 것죠?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역시 몇 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죠.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우고 그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가나 다라 이 4개는 초토화 시키십시오. 많이 읽으면 돼요. 그냥 이런 부분이 낯설면 시험 못 친다니까. 이런 부분은 발전자 딱 쓰가면서 한 10번씩 읽어버려요. 지나갈 때 뭐. 요즘 우리 밥 먹고 직업이 공부인데 뭐. 점심 드시고 딱 와서 발전자 쓰면서 한 10번 읽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10번 읽으라면 한 5번 읽어야 양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합격을 하지. 5일 동안 한 번도 보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잘하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본 봐요. 2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밑줄 거예요. 1토지 동그라미.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원래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닙니까? 근데 2사람이 둘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특례로서 주택 공급 숫자를 시도 조절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시도 조절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줄 거죠. 두 번째 줄에. 시도 조절을 정했다면은 시도 조절을 정한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3번입니다. 나번. 다음에 해당하는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소유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는 것은 투기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투기 가능성이 없으니까 5주택 소유자는 5주택, 3주택 소유자는 3주택이에요. 예를 들면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잖아.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니까 중심지입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 저 지하철 타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20분 지나서 올라가서 내려서 마을버스 내려서 또 5분 걸어가야 되는 아파트. 그게 뭐 재건축에도 크게 메리트 없잖아 솔직히. 무슨 프리미엄 붙겠어 뭐. 프리미엄 붙어도 2천 3천 보고 누가 투자하겠냐고 잘.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실수요율로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원복리 목적이지 투기구조 아니잖아요. 소유주택수만큼 줄 수 있고, 국가들은 투기 안 하니까 소유주택수만큼 줄 수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받았으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주택을 양수받았잖아. 투기권이 아니죠.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양도하는 주택을 양수받았으니까. 양수한 자는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해요. 다음은 내려옵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법이 동그라미. 가격법이 동그라미예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주거전용면적법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법이 동그라미예요. 가격법이 주거전용 면적법 안에서 몇 주택? 줄 다 끄십시오.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이전 고시될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 알선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죠. 여기요. 갑돌이가 아까 부산에서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습니다. 했습니다.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이 아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평가해서 가리치구를 정하시잖아요. 얼마죠? 5억이잖아. 그럼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가격이 5억이면 이 가격 범위, 5억 범위 안에서 갑돌이는 2주택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고 1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 수 있다는 거야. 단 줄 중 하나는 주거적 면적이 얼마? 60정도 이하여야 되고, 60정도 이하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고시에 다음 날 때 몇 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3년. 그 얘기예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였어. 그러면은 주거전용 면적 150도 보면서 그 조합원에게 2주택 줄 수 있는 거야.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개하고 5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줄 수 있지. 5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둘 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 맞죠?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자를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2주택 공급하려면 둘 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3년 동안 전매자를 받는다. 다음. 맨 마지막에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합니다. 과밀 억제권역 줄 거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지 않은 재건축 단지예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인데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두 번째 줄 끝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시행인가를 최초로 신청한 경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여있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지는 않은 거예요.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권역에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단지의 토지등 소유자는 그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3주택 이하로 한정 공급이 됩니다. 3주택 이하로 한정 공급이에요. 과밀 억제권역인데 두 개의 관리로 묶이지 않은 쟁주 단위단.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1페이지 보면은 이제 관리중개 인가 고시의 효과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요약집에 없는데 해야 될 게 있어. 이런 보조자료 와요. 보조자료 오셔가지고 보조자료 94페이지 보조자료 94페이지 오세요. 보조자료 94페이지 오세요. 요약집이 없으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대충 아침에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94페이지 오셔서 3번에 봅니다. 재산과 권리 평가 방법 나와 있습니까? 재산과 권리 평가 방법 찾으셨어요? 요약집 94페이지 제일 위에. 요약집 아니고 보조자료 94페이지. 94페이지 제일 위에.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방법 별표하고요. 설명을 듣고 교재 봐요. 자료를 보면 돼요. 알겠죠? 설명 듣고 자료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드시면 됩니다. 아까 관리추분격으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근처의 추산액을 산정해야 되죠.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을 산정해야 되고 또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근처의 가격도 산정해야 되잖아. 또 세입자 손실 보상 금액도 평가해야 돼요. 어떻게 정할까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재산을 평가하는 거야. 조합원의 재산,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근처의 재산을 평가하고 조합원의 분양 예정인 대지나 근처의 추산액을 어떻게 산정할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봐요. 주관경 인사하고 재개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 주관경 인사하고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동네를 재개발하면은 여러분의 조합원, 여러분이 조합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재산을 평가할 때 조합은 참여를 못해요. 구청에서 시장수등이 서울하고 부산은 시장수등이니까 관할구청 아닙니까? 관할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재산을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을 선정해서 시장군수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합니다. 재개발하고 주관경사업은. 근데 여보세요. 재건축. 재건축은 공익사업입니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산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지는 않잖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파트는 재건축은 분명히 공익사업이 아닌데 재건축할 때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철거해야 될 종전 아파트 조합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면 여러분 기분 안 좋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맞는 거야.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그래 시장구수등 구청에서 한 사람 이상 감정평가를 선정하고 조합총회, 총회는 조합원 전부 참석하는 회의 맞죠? 종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합하면 몇 인이죠? 2인 이상이 평가한 것을 산술평가하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공평하잖아. 재건축 할 때는 구청에서 1명, 조합총회 의결로 1명, 합하면 몇 인? 2인 이상이야. 그럼 봐요. 시험 이렇게 나왔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구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합하여 4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한다. 오 묻겠습니까? 오잖아. 아니 1인 이상이니까 구청에서 두 사람을 쓰면 당연히 조합총회에서 두 사람 할 거 아니야. 합하면 몇 인? 4인이 평가금을 산술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3인 선정하면 조합도 당연히 2명 하겠어. 3인 선정할 거 아닙니까? 합하면 몇 인이죠? 6사람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가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면 경직되니까 이게 1만 보여도 2만 보면은 틀린 거로 생각되는 거야.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그런 실수가 쏟아지죠. 그래서 그때도 실수가 제법 나온 걸로 기억해요. 이거 나와가지고 쉬워요. 하나 봐요. 읽어볼게요, 이제. 자, 정비사업에서 분양 예정인 대지,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하거나 조합원의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거나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가액을 평가할 때는 줄거의 세 번째 줄에 다음 구분에 따른 동그라미 1번, 2번 아닙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평가금 금액을 산술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셨죠? 네. 동그라미 1번 주관경영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둘 다 공익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누가 선정한다 그랬죠? 시장, 군수 등이 일방적으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하고 그 밑에 재건축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몇 인?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합하면 몇 인이죠? 2인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합니다. 그 밑에 내려봐요. 4번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일조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죠. 3번도 별표한 게 4번도 별표한 게 이 4번도 4번은 읽어드리고 줄을 끄고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때 이해하라고 읽어드린 거 아니고 줄 끄라고 읽어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줄만 잘 끄면 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거 읽어볼 때 이해하면 또 나는 설명 어떻게 하라고. 재미가 없어서. 이해하지 마세요. 네, 줄 끄드릴게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지금도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어 날 줄 거예요. 정확하게 줄 거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어 날 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기준일입니다. 이게 기준일. 기준일. 기준일고 원칙이야 원칙. 원칙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 기준일 적어요. 원칙입니다. 다음 그 뒤에 봅니다.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그 다음 줄 거예요. 줄 거예요. 기본구역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따로 정한 날까지 줄 거예요. 기본구역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까지 주게 돼요. 날 뒤에 의까지 줄 거면 그 책 못 써. 이제 바꿔야 된다고. 줄 것입니까? 기본구역 수립 후 기본구역 수립 후 따로 정한 날까지 줄 거죠? 네, 날 밑에 적으시고요. 금방 줄 거는 밑에다가 기준이야 또. 기준일인데 원칙일까요? 특례일까요? 특례로서 기준이 되는 거야. 이 기준일의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 동그라미 지금도 줄 거예요.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까지 줄 거예요. 그리고 박산의 동그라미 1, 2, 3번 앞에 적으시면 됩니다. 암기라고. 그리고 오시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그 4개를 외워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또 하라고 해놓고 설명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배고프시죠? 이거 설명하고 관리중개인가고시 효과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금방.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가 1시 55분에 마칠게요. 5분 더 할 거예요. 5분 더. 5분은 봐줄 수 있지 뭐. 공법이니까. 정규법 하루에 날리는데. 그리고 지금 요약집 없는 거 중요한 거 몇 개를 해드리는데 추가하는데 지금. 자, 시작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기서 설명해야 되구나. 저를 보세요. 저만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구이고 부산에 살고 있는 갑돌씨가 투자 목적으로 올라갔지. 뭘 샀다 그랬죠? 빌라를 샀지. 그때부터 갑돌이는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고 나중에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되겠지. 근데 토지등 소유자는 누구죠?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자, 두 번째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하면 되죠. 근데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언제부터 이 동네에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지상권을 설정해야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규부에 이렇게 정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조합원에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라고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정비사업자에서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이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단, 그 말 바꾸냐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 동네에 뭘 사놔야 됩니까? 땅 사놓고 건축물 소유권 있고 지당권 설정한 자만 조합원 중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땅 사두고 건물 사두면 조합원은 맞아. 조합원은 맞는데 기준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이 동네에 땅 샀거나 건물 샀거나 지당권 설정한 자는 조합원은 맞는데 분양받은 권리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전부 그 권리는 금전으로 청산해서 쫓아내버려요. 이런 걸 옛날에 엄마들이 옛날에는 입주권을 모르니까 엄마들은 재개발 딱지라 그랬거든. 재개발 딱지는 딱지인데 물 딱지라 그래요. 재개발 딱지를 잘못 사면 물 딱지를 사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현금으로 청산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재개발 딱지를 쓸 때 프리미엄 피를 주고 샀을 거 아니야. 그걸 잃게 되고 그리고 조합원이 누려야 될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산 프리미엄 피는 없어지는 거고 울고불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안 봐요 이제. 여러분 정비사업주체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은 날이고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은 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지금 외워요. 다음 날부터 다음 중 한 개의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어. 여기요.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다고. 그럼 이거 분할된 토지를 사면은 토지 소유권은 있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은 되잖아. 나중에 당연 조합원이잖아. 조합원은 된다니까. 조합원은 인정하는데 나중에 관리청구에 접수하는데 분양 신청으로 가면은 분양 신청 대상인가 제외입니까? 제외되고 기준이 기준이 아니고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 버리니까 이분들은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분양받을 권리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물딱지가 되는 거야. 그럼 기준을 모르면은 투자하다가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었다. 다가구는 건축 구성 용도가 단독주택이니까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잖아.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는 가지면 구분 소유는 안 되거든. 이걸 다음 날 기준으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 주도로 전환을 한 거야. 다시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가 가능하잖아.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이게 전부 투기권자의 지분 늘리는 방법이야. 이 지분 쪼개기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동일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었어. 동일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니까 소유자가 몇 인입니까? 토지는 소유자 1인이잖아. 그러니까 입주권 원래 몇 장이죠? 한 장이잖아. 이걸 기준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건축을 따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나대지였는데 본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철거하고 그 나대지에다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에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의 기준으로 산정해 줍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 버립니까?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고 권리는 현금 청산에서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다음 중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질체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을 기준일에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여 것은 이 네 개잖아. 공통적인 지분을 줄인 겁니까? 늘린 겁니까? 늘린 거잖아. 그때 답이 예를 들면 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한 경우 이런 경우죠. 합필한 경우. 합필하면 지분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든 거죠. 그건 뭐 정신줄 놓으신 분이 뭐 아니면은 그거는 규제할 필요가 없죠. 마음대로 뭐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게 답이었다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틀리시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정신줄 놓은 거죠. 그래서 이해되면 진짜 답은 쉬웠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걸 아까 제가 암기라고 했는데 암기할 일은 아니잖아 보니까. 설명 몇 권 더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보세요. 피가 많이 붙으면은 투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기준을 늦춰야 됩니까? 앞당겨야 됩니까? 앞당겨야 돼서 법을 이렇게 만든 거야.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따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 사이에서 따로 정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일을 모르면은
잘못 투자하면은 몰딱지를 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조합원 자격은 있는데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이걸 프리미엄 붙여서 알선하고 여러분들 중간에서 이렇게 좀 돈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청계 작성할 때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무실 오셔서 난리 나겠죠. 그 사무실 이제 그때는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여러분 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다 집니다. 재판. 공인중개사 다 집니다. 책임져야 되고. 자격증 취소, 영업 정지 먹고 재판 출소가 다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자격으로 일을 하시면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단이 좋으면은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딱 걸려들고 시급하고 나면은 공부해야 되구나 이제 가방 들고 오고 그런단 말이야. 몇 년 번 거 한 방에 그냥 그렇죠. 도시매축환경법상 정비사업자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선날이다. 이 원칙이었죠. 자,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131페이지 와요. 131페이지 오시면은 관리중개 인가고시 효가 나와 있습니까? 131페이지 요약집 관리중개 인가고시 효가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1번에 1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2번에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줄 거요.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내버렸네. 요약집에서는 거기서 끝내버렸네. 하나만 나중에 제목 적든지 하시면 되겠네. 보기 드시고요.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마무리만 살짝 해드리려고요. 다른 거 설명하느라고. 이 부분은 매번 설명하거든, 제가. 보시고요.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재개발계획 공사 들어가잖아요. 이치가 안 봐요. 관리청계 인가고시 후에 여기서 공사해야 되니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이 허용되니까 정지됩니까? 사용과 수익이 정지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잖아요.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 지정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 언제입니까? 관리청계획 인가고시가 이선 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은 사용 수익이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지상권 등 계약을 유지해야 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 계약이나 임차권 계약 해지하면은 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 되지만 그로 인한 금전 반환을 청구합니다. 누구에게? 시행자.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이잖아, 조합.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돌려받았으니까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합니까? 이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기존 건축물 철거잖아. 기존 건축물 철거. 이거 하나만 제가 외우면 되겠네요. 요약집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게 되죠. 여러분, 토지매축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기도 언제죠? 관리청계획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사업시행자 조합이죠. 조합은 집주인 대신에 이제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을 돌려줬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네, 구상권 행사하면 되고 구상권 행사할 수 없으면은 이제 토지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하고 압류는 저당권과 그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건물 철거하고 열악했던 기반 시설 다시 확충하고 이제 마무리죠. 대림동에 재개발 아파트 짓겠죠.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인가 신청하고 준공인가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가 고시되면은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청계획 내용을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은 분양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고 보고합니다. 분양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분양처분을 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조합원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고, 우리 한지처분 공고되면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하죠? 우리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14일이 아니고 언제죠? 지체 없이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분양 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정비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시계 한번 보시죠. 아까 55분에 맞춘다고 그랬잖아. 55분 됐죠? 다음 주에 건축법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